저희한테 또 연말에 가장 중요한 상 하면은 어떤 상이 있죠, 대리님? 노벨 문학상. 내 여우처럼 보이니?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려 말해요. 바로 위층에 아버지가 있는데 안 올라가 보잖아요. 노벨 문학상에 드레드 머리를 한 여성 작가? 민경님 이거 넷플릭스 8부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전 세계가 원하는 메시지를 알 것 같아. 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믿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괜히 들떴어. 연말이라서. 또 연말하면 시상식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쵸. 올 한 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작품들, 사람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연말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상식 그리고 상과 관련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문학계의 종사자다 보니까 종사자란 말이 너무 웃겨. 저희한테 또 연말에 가장 중요한 상 하면은 어떤 상이 있죠, 대리님? 노벨 문학상. 이번 연말 특집 세문장 월드컵 주제는 바로 노벨 문학상 월드컵입니다. 아니, 월드컵 때 그 노벨 문학상 했으니까 너무 긴장이 되네요. 거창하고 거창하네요. 긴장해져서 노벨 문학상은 1901년부터 무려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이후 수상한 최근 작품들 중에서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하게 들떠요. 너무 다 좋아하는 작품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건이 되게 좋아하셔. 그런가 봐요. 제가 상에 약한가 봐요. 이렇게 상 받으면 뭔가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인증받은 작품이니까 정말 안심하고 읽어도 돼. 그죠? 승차감이 좋죠. 설사 내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노벨 문학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소개해드리는 작품 중에 익히 알고 계신 작품도 있고 혹은 생소한 작품도 있을 텐데요. 한번 이번에 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경기는 중국과 영국의 대결입니다. 모옌의 모옌 중단편선과 가주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인데요. 먼저 모옌 중단편선부터 소개해 주시죠. 모옌이라는 사실 작가 자체가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옌이 한자로 하면 없을 막자의 말씀 원자거든요. 나는 말로 안 하고 글로만 얘기한다 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노벨문학상을 2012년에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상 이유를 스웨덴 할리먼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환각 리얼리즘을 민간 구전 문학과 역사 그리고 동시대와 융합시켰다라고 말을 했는데, 좀 쉽게 표현해보자면 이 사람이 이제 환상적인 요소를 사용해가지고 시대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환상 리얼리즘과 관련된 문학을 하는데, 그 소스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있는 어떤 괴담, 구전설화. 그쵸. 구전설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당대의 어떤 중국이 가지고 있던 사회상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썼다. 칭찬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모옌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중편과 단편을 묶은 중단편선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읽을 때 어렵지가 않고 그냥 정말로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 뭐 어떻게 했냐면서 이렇게 줄거리가 확실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2편의 중단편이지만 정말로 재미있게 훌훌 넘어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백구와 그네라는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베이징에서 대학 강사가 된 어떤 엘리트예요. 내가 어느 날 방학을 맞아가지고 10년 만에 내 고향인 가오미 둥베이 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저기 막 수풀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누나 노안인데, 어렸을 때 누나 시집오라고 그 정도로 각별했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누나가 타고 있는 그네를 밀어주다가 그 그네에서 누나가 떨어져서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가수를 꿈꿨을 정도로 재능 많고 아리따웠던 누나의 삶은 점점 이렇게 되고, 듣기로는 이제 그 누나가 언어 장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산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누나의 아이 3명이 모두 다 언어 장애가 있게 태어나면서 생활도 고립되고 완전히 소통이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내 책임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집을 나서는데, 그 누나가 숲을 위에 이렇게 천을 깔고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나가 말하기를, 내 이 부탁 들어주면 나 살리는 거고 내 이 부탁 거절하면 나 죽이는 거야. 무조건 들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탁이 뭐였을까요? 고독에 완전히 지친 그 여성이 삶을 걸고 절실하게 부탁하는 그 장면이 뇌리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었어요. 사실 모옌이 붉은 수수밭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잖아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공리 배우가 뭐 연기하는 뭐 그런 장면들만 봐도 되게 가슴이 아픈 이제 그런 대사들과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걸 굉장히 잘 쓰는 작가여서 환상 속에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민경님
주방님이 또 이제 환상 요소가 되게 짙은 작품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밤의 계자비라는 단편인데요. 어떤 꼬마가 한밤중에 꽃게를 잡으러 가요. 막 신이 나서 그물 같은 걸 설치를 하고 기다려요, 걔가 오기를. 근데 삼촌이 갑자기 나뭇가지를 하나 꺾더니 휘바람 소리를 내요, 나무로. 휘 하는데 그 소년이 뭐에 홀린 것처럼 깊은 강가로 걸어가요. 연꽃을 만져보려고. 삼촌은 휘바람 계속 불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읽는데. 그래서 이제 꼬마 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목덜미를 확 채서 올려줘요. 딱 봤더니 웬 아름다운 여자가 신화에 나오는 이런 선녀 옷 있죠. 그런 걸 입고 이렇게 있었대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유령처럼 보이니? 아니란다. 그럼 여우 귀신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여우처럼 보이니?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렴 말이래요. 여우면 꼬리가 있겠지 이러고. 너 내가 한번 살려준 거다. 꼬마가 뭐에 홀린 듯이 아 알겠습니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꼬마는 꽃게를 잡으러 가기도 전에 넘어져서 숲풀에 기절해 있었던 거예요. 민경님 할머니 해도 되겠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노벨 문학상 작품이다라고 하면 철학적인 어떤 각 잡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무예인의 중단편서는 요재지처럼 맞아요. 괴담, 환상 같은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읽는 맛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작품은 정말 저도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이름 때문에 일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5살 때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평생 영국에서 자란 영국인입니다.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수상 이유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설의 위대한 정서적 힘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고 그 환상적 감각 아래 묻힌 심연을 발굴했다. 항상 이유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환상이 있어. 붙인 거 발견하고. 근데 이제 방금 들려드린 문장에서 키포인트는 정서적 힘인 것 같아요. 줄거리나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힘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끌어내서 묻힌 심연,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슬픔과 어두움, 아련함을 잘 끌어낸 작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시구로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남아있는 나날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전 주인공은 영국의 달링턴 홀이라는 대저택에 집사로 평생을 보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 그 저택을 통째로 산 미국인 주인이 6일 정도 여행을 떠나라고 호의를 베풀어요. 스티븐스는 평생을 그 대저택에서만 살고 한 번도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여행에서는 크고 작은 성취와 실패가 있잖아요. 길을 잘 찾았다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차가 퍼진다든지 하는 그런 실패의 순간에 자기가 35년 동안 달링턴 홀에서 모셨던 달링턴 경 있었던 일화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행 속에 35년간의 집사로서의 삶이 담긴 액자식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품위가 있고 위대한 집사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해요, 스티븐스는. 자연인으로서의 실존이 있고 집사로서의 자아가 가지는 실존이 있는데 둘 다를 잃지 않는 것. 그게 품위 있는 집사가 되는 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직 그 외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도 하고 슬픔도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대를 이어서 집사를 하는 집안이잖아요. 아버지도 되게 위대하고 훌륭한 맞아요. 집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늙고 몸이 병드셔가지고 2층에 저택이 있는데 정말 달링턴 경이 중요한 연회를 열어요. 각지의 외교 인사들이 오는 중요한 연회가 있는 밤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빨리 좀 와보라고,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그 대연회를 훌륭하게 집사로서 치러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위층에 아버지가 있는데 안 올라가 보잖아요. 사실은 집사 스티븐스 그리고 인간 스티븐스를 비교했을 때 집사로서의 스티븐스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인이고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자기 직업을 되게 사랑하고 멋진 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 스티븐스는 사실 되게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이죠. 친구나 약간 가족도 없고 맞아, 몰취미하고 그리고 농담 같은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새로운 맞아. 미국인 주인이 미국인 특유의 농담을 많이 해요. 집사한테 뭐 누구 보러 갈 사람 있나 봐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대꾸를 못하는 게 집사로서 좀 실격이다라고 생각해서 스티븐스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 라디오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농담 메모를 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실습을 해보려고요. 하루에 3번씩.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맞아. 재미없잖아요. 맞아. 그런 게 저희 아빠도 생각이 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저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50년대 어떤 영국의 귀족 집사의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구나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이 작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수상 이후에서 밝혔던 정서적 힘이군요. 그쵸. 네.
저희가 이번에는 2022년 지금 한국에서 한 작품에 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작품에 상을 줄 것인가 이 기준으로 한번 선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두 작가와 두 작품 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골라도 사실은 납득해요. 저한테 이렇게 고급스럽게 넘기시네요. 저는 한 5년 전에 읽기만 했더라도 남아있는 나날은 그냥 지나가는 소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영국 집사 얘기를 알아야 돼? 근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읽으니까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 품위 있는 편집자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웃으면서 말했지만 진지하게.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자화와 자연인으로서의 자화 이거를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집사 외길 인생을 걸은 스티븐스의 삶이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년차, 5년차, 7년차, 홀수년차에 읽으면 한 번씩 확 와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닿나 봐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건. 그러면 가즈오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을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그거 받기 쉬운 거 아니야? 난 부커상도 받았다! 윌리엄 골딩의 핀처 마틴. 미쳐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광기보다 나쁜 것? 그건 바로 제정신. 2조 경기는 폴란드와 티르키의 대결인데요. 바로 올가 토카루추크의 방랑자들과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왕중왕전. 왕들의 클립. 이름만으로 벌써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랑자들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이제 올가 토카르추크는 저희가 소개하는 작가 중에서 가장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잖아요. 2018년에 수상한 폴란드의 작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또 한번 수상 이유를 읽어보면 삶의 한 형태로서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해박한 열정으로 그려낸 서사적 상상력, 물리적인 이주와 문화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방랑자들은 위트와 기지로 가득하다. 이 말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삶의 한 형태로서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 여행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다라는 의미라면 사실 방랑은 목적이 없이 떠도는 느낌인데 올가 토카루추크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목적이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시 저곳에서 이곳으로 부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방랑이라는 주제를 주제와 형식 면에서 모두 녹여낸 작품이 바로 이 대표작 방랑자들입니다. 줄거리라는 걸 소개하기가 좀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에 관한 길고 짧은 글들을 엮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형식 면에서도 일지, 편지, 소설, 강연록 다양한 형식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이 이야기의 화자도 올가 토카르추크 본인이기도 하고 신체 일부를 절단한 다음에 선망증을 겪고 있는 해부학자, 장애인 아들을 평생 건사하다가 노숙자로 살아가는 어머니라던가 이렇게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한국 이야기도 있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2006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살이라는 에세이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걸 모음집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모음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별자리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별자리가 각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궤도 안에서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도 이거 완전 다 다른 이야기네?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각각의 사연과 이야기가 조금씩 맞닿아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별자리 소설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사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고 중간부터 읽어도 되고 앞으로 돌아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읽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 고유한 별자리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형식 자체도 되게 낯설고 새로운데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동시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내 순례의 목적은 늘 다른 순례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혹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어떤 그물망으로 연결돼 큰 유기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 식물, 심지어는 우주에 떠있는 별까지도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표현이지만 올가 토카르추크가 지금 이 동시대의 가장 힙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그리고 독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주기 때문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물권 수호와 생태주의의 관점이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수상 연설을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1인칭 소설보다는 나는 다양한 관점의 소설을 쓰고 싶다. 동물, 식물, 심지어는 공기, 우주까지도 모두가 주인공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소설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민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가장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방랑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을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2006년에 수상한 작가입니다. 실제로도 상을 받아서 권위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에서 가장 많이 책을 판 대중성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수상 이유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고향의 우울한 영혼에 대한 탐구 속에서 문화들 간의 충돌과 얽힘을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문화들 간의 충돌과 얽힘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발견을 했네요. 고향의 우울한 영혼? 이게 과연 뭔지는 알쏭달쏭했는데 내 이름은 빨강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 이름 빨강은 우선 굉장히 충격적인 첫 문장으로 유명한데요. 나는 지금 우물 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동침이 싹 누가 죽었다고? 거기서부터 흥미가 좀 생기죠. 배경은 16세기 말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인데요. 왕궁 직속 화원에 세밀화를 그리는 장인들이 있어요. 술탄의 명을 절대적으로 받들어서 신화나 왕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왕의 역사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4대 천왕이 있어요. 올리브, 나비, 황색, 그리고 엘레강스입니다. 한편 나는 이런 세밀화를 전통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새로운 그림을 창조하고 싶어 라고 욕심을 내는 부자 이니시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몰래 자기 집으로 화가들을 불러서 다른 화풍의 그림을 그리게 해요. 이 4명이 모두 다 은밀히 다녀가는데요. 방금 그 죽은 사람이 그 장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엘레강스. 그래서 이니시테의 또 다른 제자인 카라가 엘레강스를 죽인 범인을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몰입감이 정말 끝내줘요. 첫 문장부터 쑥 들어가서 멈출 수가 없는 장을 계속 펼치게 되는 그런 소설이고, 세밀화 같이 세세하고 다채로운 묘사가 있는데 세밀화가들이 그려내는 오스만 제국의 신화들이 되게 생소해요. 처음 보는 낯선 세계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59개의 장이 있는데 장마다 사실은 맞아요. 이야기하는 관점이 바뀌잖아요. 작품 제목처럼 빨강이라는 색깔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개, 나무, 아니면 나는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각자가 자기만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중간에 나는 살인자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앙큼하게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또 이게 용의자들의 막 그림체로 그러니까요. 범인을 찾아나가는 감정이 사실 압권이잖아요. 용의자들이 다 세밀화가인데 죽은 사람의 단서를 찾다가 그림 하나를 발견해요. 말 그림. 근데 말의 콧구멍이 살짝 이상하게 그려진 거예요. 이거는 특징인데 세밀화가는 특징이 있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용의자마다 찾아가서 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민경님 이거 넷플릭스 8부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꼭 영상으로 보고 싶다. 넷플릭스 8부작으로 당장 만들어야 하는 세문전 1위. 그래서 누가 살인자인가를 찾는 과정이 하나의 큰 줄기라면 또 하나의 큰 줄기는 바로 동서양의 충돌이에요. 맞아요. 세밀화 화가들과 베네치아 화가들의 대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동양과 서양의 충돌을 표현한 것이군요. 세밀화는 개성은 곧 죄악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몇천 년에 걸쳐서 똑같은 그림을 그대로 이어서 사진처럼. 그쵸. 근데 이제 베네치아 화풍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화풍은 개성적인 화풍을 중시하는 사조인데요. 16세기 말에 오스만 제국에 서양의 문물들이 막 들어와서 서로가 충돌하고 하나를 흡수해버리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를 세밀화로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2년 한국에서 한 작품에 상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작품에 줄 것인지. 사실 작품의 재미로 봤을 때는 사실 제 취향은 내 이름은 빨강이 맞겠지만 2022년 현재 가장 힙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작가는 올가 토카르추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선 비주얼 대결에서 딴 얘기인데 올가 토카르추크의 사진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레드 머리를 하고 계세요. 노벨 문학상에 드레드 머리를 한 여성 작가? 일단 너무 힙하죠. 걸어다니는 캠페인 광고판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의 어떤 삼성, 현대, 재벌가의 아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나죠. 약간 문학의 약간 거장인 느낌? 그래서 이제 칸 영화제 같은 데서도 파묵이 맞아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했잖아요. 밀양으로 전도연 배우가 수상을 할 때 심사위원이기도 했다라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이미 많은 걸 누리셨네요. 어쨌든 저희가 2022년 한국에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작품에 상을 주는 걸로 결승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작품이 적합할지 방랑자들을 네, 좋습니다.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오웬리 단편선인데요. 이름 그 자체로 하나의 상이 된 작가, 바로 오웬리의 대표적인 단편들을 묶은 단편선입니다. 특히나 연말에 추천하는 이유는 뉴욕이라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어른들의 동화가 드디어 결승입니다. 목적지가 뚜렷했던 인생을 그린 남아있는 나날과 목적지 없이 떠도는 인생을 그린 방랑자들의 대결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면서 남아있는 나날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경님이 남아있는 나날을 다른 관점에서 소개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나날의 명대사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The Remains of the Day의 중의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The Day를 예전에 흘러간 나날들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때를 회상해 본다라는 게 이제 제목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스티븐스가 평생을 모셨던 달링턴 경은 히틀러 정권이 막 들어서던 시기에 히틀러에게 꼭두각시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말로를 겪게 돼요. 스티븐스는 집사로서 자기의 긍지가 곧 주인의 긍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을 모시면서 세상이라는 바퀴의 중심축에 내가 꿈꾼 만큼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꿈과 희망을 모두 걸었던 달링턴 경이 몰락하면서 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게 부정당하는 어떤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더 데이를 앞으로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중년이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마지막 나날들을 희망으로 꾸려갈 수 있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날에 잡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여행 중에 후회를 하고 나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은퇴한 지나가는 사람이 스티븐스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의 일을 끝냈어요. 이제는 다리를 쭉 뻗고 즐길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니,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 거요.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저녁이라고. 어떻게 보면 35년을 완전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루의 일을 끝냈으니까 이제 저녁을 즐겨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희망차다고 생각하고 여운이 많이 남는 대사였어요. 저는 한번 퀴즈로 한번 공격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묘사인데요. 이제 어떤 장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거주민의 수는 일정치 않고 수시로 바뀐다. 흥미로운 것은 안개가 끼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 인구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모피 코트에 모자를 쓴 사람들, 야자수가 그려진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 북쪽의 습기를 한껏 머금은 사람들, 썩은 나뭇잎과 부드러운 흙내음을 풍기는 사람들, 샌들 한쪽 구석에 사막의 모래가 들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모피와 샌들이 다 같이 돌아다니는 그렇죠. 야자수 무늬의 티셔츠와 모자가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이 공간, 바로 공항입니다. 이 부분만 읽어도 막 여행 떠나고 싶잖아요. 이런 세밀한 묘사를 굉장히 그 여행의 설렘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라서 제가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대목도 있어요. 여기서 왜 우리의 목표는 늘 다른 순례자들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한 이후로 이제 매년 여행을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찍은 사진을 뭐 이렇게나 잘 보관하고 있다. 사진을 막 모아둔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는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치 그 생각을 알아들은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거든요. 내가 갔다 온 그것, 내가 본 것들, 그것이 곧 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여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짧게 주고받는 용징한 성찰의 순간이라던가 내 생각을 확 틔워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짧은 사파처럼 이어놓고 또 그냥 읽는 것 자체로 탈 일상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이 맞닿아 있다라고도 느끼는 게 아까 읽어주신 그 명대사가 스티븐스가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남자가 했던 얘기잖아요. 또 여행의 목적과 형식은 살짝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다른 순례자를 만나서 돌아올 때는 또 다른 내가 되어 있는 이러한 메시지는 같은 것 같아요. 2022년에 우리가 이제 상을 준다면 스웨덴 할리먼처럼 멋들어진 말은 못하지만 우리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남아있는 나날을 직업의식이라는 것과 국회,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자아로 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를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평생을 바쳤음에도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고뇌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우리 모두가 국회를 만들고자 함도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가 실패해도 나는 괜찮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티븐스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사람이죠. 그게 딱
다 깨져버렸을 때 나는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부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두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캐, 페르소나, 그리고 직업의식 같은 게 남아있는 나날에서 꼽아볼 수 있는 키워드 같습니다. 방랑자들에게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방랑자들은 우리가 현실인데 현실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환경책을 편집한 적이 있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지구별이 휴먼 드라마의 배경이었다면 잠시 후 이 드라마는 완전히 극적인 국면을 맞는다. 환경이 받쳐준다라는 전제 하에서 로맨스도 있고 일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자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대전제 하에 일어나는 휴먼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지구가 휴먼만의 지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이 포카르축구인 것 같아요. 사실 정말로 비슷한 게 가주의식으로도 휴머니즘? 맞아요. 그게 뭐야? 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작가거든요. 그게 인간한테만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작가인 거죠. 가장 최신작 클라라의 태양도 그랬고요. 나를 보내지마에서도 클론들 복제 인간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에서 벗어난 존재들인가? 휴머니즘 그거 환상 아니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작가여서 굉장히 통하는 점이 많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원하는 메시지를 알 것 같아. 너네 인간들 겸손해라. 이거 아닐까요? 인류 자체는 겸손해라. 근데 한 명 한 명의 삶은 소중하다. 말처럼. 어떻게 보면은 혼내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냥 너는 순례자다. 그런 의미에서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이 우승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책과 책 사이에서 방랑하지 않았습니까? 올가 토카르축구 굉장히 힙하고 시의성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계속 그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그쵸. 작가로 토카르축구의 방랑자들을 한번 밀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승작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작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제 소감을 내 이름은 빨강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진한 아쉬움. 예술 작품을 하나 봤을 때 그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풍경까지 바꿔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화가의 예술 작품이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 한번 자리 잡으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잣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고전 문학을 읽는 이유 같아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이야기나 작품들은 나중에 가면 그걸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맞아. 내가 이제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그걸 인용하고 있거나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작품들이지만 사실은 이제 독자 여러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야만 진정한 명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선생님들만의 우승작은 무엇인지 댓글로 세분 토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월드컵 주제들도 추천해 주시면 다가오는 2023년 토끼의 해에 저희가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